말머리를 돌리는 것은 역적이다. 그 사실을 이성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한복판의 섬 위화도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던 그날 밤 53세의 장군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가 475년간 이어져온 고려를 무너뜨렸고 518년간 지속된 조선 왕조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한 장군을 역적의 길로 그리고 마침내 태조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1335년 음력 10월 11일 함경도 영흥의 한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이자추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름은 성계, 계단을 이루어 성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이든 이룰 것이다. 이자추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기이하고 거대한 방식으로 실현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의 집안은 변방의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본관은 전주였으나 고조부 이한사가 전주를 떠나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 깊숙이 들어온 이후 4대에 걸쳐 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중앙 귀족들에게 함경도는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름난 가문이라 해도 그곳에 사는 한 개경의 권문 세족들이 코웃음 치는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성계는 그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원래 원나라 지배 아래 있던 쌍성 총관부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공민왕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자 이자추는 안에서 고려군을 도와 성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를 정확히 계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공으로 이자추는 고려의 지방관이 되었고 이성계는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아 함경도 일대를 지키는 장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함경도는 험하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수시로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창궐했습니다. 이성계는 그 모든 전쟁을 직접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성계는 어릴 적부터 활솜씨가 남달랐습니다. 70보 밖에 소나무 잎사귀를 연달아 7번 쏘아 명중시켰다는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병사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활을 잡은 이성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1361년 홍건적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고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성계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병 2,000명을 이끌고 수도 탈환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군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경이 탈환되었고 이성계의 이름이 개경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원나라 장수 나아추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홍원 지방을 침공했습니다. 이성계는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되어 적을 막았습니다. 여러 차례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함흥 평야에서 나아추의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적장 나아추조차 이성계의 용맹과 군사적 재능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진정한 영웅으로 떠오른 것은 138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500여 척의 왜구 선단이 진포에 상륙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순식간에 왜구에게 짓밟혔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고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왜구의 우두머리는 아지발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5에서 16세의 소년 장수였지만 그의 용맹은 성인 장수들을 압도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포 해전에서 배가 불타 퇴로가 막힌 왜구들은 더욱 무섭게 날뛰었습니다.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 옥천, 금산, 상주, 함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리산 운봉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북상하면 개경이 위험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성계를 총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양광, 전라, 경상 3도 도순찰사.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견된 고려군이 이미 크게 패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전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운봉 고개를 넘어 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적은 험한 산에 의지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화력의 높은 지형에서 내려다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구의 수가 고려군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고려 병사들이 흔들렸습니다. 쏟아지는 화살에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이성계도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장군은 스스로 화살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겁먹은 자는 물러나라. 나 또한 여기서 싸울 것이다. 이성계의 외침에 병사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장군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을. 아지발도가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며 돌진해 왔습니다. 갑옷이 얼굴까지 뒤덮여 화살이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고려 병사들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이성계는 의형제 이지란을 불렀습니다. 내가 투구의 꼭지를 쏘겠다. 투구가 벗겨지면 자네가 즉시 쏘아 맞추게. 이지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계가 말을 달렸습니다.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날아가 아지발도의 투구 꼭지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끈이 끊어져 투구가 기울었습니다. 당황한 아지발도가 투구를 붙잡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성계가 다시 활을 당겼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또 꼭지를 명중시켰습니다. 투구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이지란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아지발도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왜구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고려군이 총공격에 나섰습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전사한 왜구의 피로 강이 물들어 6에서 7일간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포획한 말이 1600여 필,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500여 척을 이끌고 온 대규모 왜구 가운데 겨우 70여 명만이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황산대첩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가 개선하자 판삼사 최영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최영이 말했습니다. 공이여, 공이여, 사만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 한 번의 싸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천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색, 김구용, 권근 같은 고려의 대학자들이 시를 지어 그의 공을 칭송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 씨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고려 팔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이성계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용히 힘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그 소문은 한 사람을 긴장시켰습니다.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은 고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61세의 노장군은 평생을 고려를 위해 싸웠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그는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탐욕 없는 장군, 청렴한 무신. 고려의 백성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의 눈에 점점 커가는 이성계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공명이 날로 높아가고 이 씨가 왕이 된다는 소문까지 퍼지자 최영은 이성계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때가 왔습니다. 명나라로부터 충격적인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1388년 2월, 명나라가 고압적인 자세로 고려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은 과거 원나라에 속한 곳이었으니 명나라가 직접 관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개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려의 영토가 잘려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왕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동을 쳐야 합니다. 명나라의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우왕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 요동을 쳐라. 이성계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름철에 대군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하다. 온 나라 군사를 북쪽으로 보내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릴 것이다. 장마철 더위에 활의 악효가 높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사불가론, 네 가지 불가함. 이성계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과 우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벌을 단행할 것이다.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야사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영이 요동 정벌을 강하게 밀어붙인 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계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최영은 그를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동을 공격하면 이성계가 명나라의 적이 된다. 요동 정벌에 성공하더라도 명나라와의 긴 전쟁에 이성계의 사병이 소모될 것이다. 실패하면 이성계를 처벌할 명분이 생긴다. 어느 쪽이든 이성계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그 계산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1388년 4월 요동 정벌군이 출발했습니다. 최영이 팔도 도통사로 전체를 지휘하되 우왕의 요청으로 개경에 남아 후방을 맡았습니다. 이성계는 우군 도통사로, 조민수는 좌군 도통사로 임명되어 5만여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이성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야 한다. 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는 조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조민수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서경을 지나 북쪽으로 19일을 행군했습니다.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 위화도 군사들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불어 도하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빗물이 더 불어났습니다. 섬 안에 갇힌 병사들이 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익사하는 병사들이 생겨났습니다. 부패한 식량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이성계는 군막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비가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군막 밖에서는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우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동성에 이르더라도 진퇴가 어려울 것입니다. 회군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냉혹했습니다. 최영이 전한 명령이었습니다. 서둘러 요동으로 진군하라. 이성계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또 편지를 썼습니다. 또 거부당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3번이나 거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조민수를 불렀습니다. 두 장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침묵을 채웠습니다. 나아가면 전멸입니다.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조민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도 죽고 물러서도 죽는다면 차라리 물러서는 게 낫지 않겠소. 조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88년 음력 5월 22일 밤 이성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말머리를 돌려라. 그 한마디가 고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 한마디가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썼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성계가 우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조민수의 좌군도 뒤를 따랐습니다. 위화도를 떠나는데 걸린 시간 9일, 왔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회군 소식이 개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왕도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냥, 생사가 걸린 급박한 상황의 사냥을. 그것은 일부러 여유를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정의롭다. 그 메시지를 온 나라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 외곽에 도착한 것은
회군 11만이었습니다. 개경 안에서는 최영이 수비군을 이끌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6월 1일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 인근에 주둔했습니다. 6월 3일 개경으로 진입했습니다. 황룡대기를 앞세우고 선주교를 거쳐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북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최영의 수비군이 맞섰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형세가 기울었습니다. 최영이 화원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의 앞에 섰습니다. 늙은 장군의 눈빛은 여전히 불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나란히 싸우던 동지였습니다. 왜구를 함께 막고 나라를 함께 지키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는 반역자고 하나는 포로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최영은 고봉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73세의 나이로 처형당했습니다. 이성계는 처형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영의 죽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성계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388년 6월 8일 우왕이 폐위되었습니다. 강화도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수시중 겸 도총중 외제군사가 되어 정치와 군사의 모든 실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주변에는 강렬한 눈빛의 사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도전이었습니다. 1383년 함주의 막사에서 이성계를 처음 만났을 때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대가 호령이 엄숙하고 대열이 정연한 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군대라면 무슨 일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성리학에 정통했고 국가 경영의 이론을 누구보다 깊이 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신분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평생 차별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의 낡은 질서 속에서 그는 재능이 있어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가 그를 혁명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군에게는 사상가가 필요했고 사상가에게는 장군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고려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준이라는 인물도 합류했습니다. 조준은 토지개혁의 설계자였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무제한으로 겸병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고 소작인이 되었다가 노비가 되었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여러 주인에게 번갈아 바쳐야 했습니다. 나라는 세금을 거둘 수 없었고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조준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과전법, 수조권 분급의 범위를 경기도로 한정하고 나머지 토지는 백성이 소유하며 국가가 세금을 직접 거두는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문세족이 멋대로 빼앗아온 토지를 국가가 모두 회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버텼습니다. 1391년 과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땅이 돌아왔습니다. 이성계의 군사들도 이제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씨밥을 먹는다. 이성계가 베풀어주는 쌀밥을 먹는다. 즉 쌀밥을 이밥이라 부르게 된 것은 이성계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길에는 마지막 장벽이 있었습니다.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고려의 충신이었습니다. 정도전과는 오래된 친구였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개혁하되 고려 왕조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성계의 야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몽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계를 막으려 했습니다. 1392년 3월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 낙마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정몽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이성계 일파를 일제히 탄핵했습니다. 관직을 빼앗고 유배 보냈습니다.
이성계의 세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주는 사람을 보내 이들을 처형하려 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나섰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보다 훨씬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영규 등을 보내 정몽주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4월 4일 밤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죽교. 정몽주는 말 위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의 마음을 담은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읊는 사이 기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쇠방망이가 정몽주를 쳤습니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정몽주가 죽자 고려를 옹호하던 세력은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이성계 일파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왕위 추대가 빗발쳤습니다. 조준, 백응념, 정도전, 남은 등 50여 명이 국세를 들고 이성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소서. 이성계는 3번 거절했습니다. 불가합니다.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밀물처럼 몰려오는 추대를 끝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사양이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거절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공양왕이 원주로 쫓겨나고 475년간 이어져온 고려 왕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새 나라의 이름은 조선,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었습니다. 57세였습니다. 함경도 변방에서 태어나 수십 차례의 전쟁을 살아남고 한나라를 세운 사내. 그는 그의 겨울 정도전에게 한양도성의 설계를 맡겼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수도였습니다. 조선의 건국 세력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규제하고 성리학을 국가 통치의 근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토지는 백성에게 돌아갔고 관료들은 봉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고려를 지배해온 권문 세족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력,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고려의 충신들은 두문동에 모여 새 나라에 출사하지 않겠다는 절의를 지켰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성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고려는 정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에게 평화는 없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지 6년, 1398년에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어린 세자까지 죽였습니다. 이성계가 아끼던 두 아들이 한날 죽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계비 신덕왕후 강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성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함경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라는 사신을 보냈지만 이성계는 거절했습니다. 오는 사신마다 활을 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함흥차사.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그 말은 이성계의 슬픔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무학대사가 직접 찾아가 이성계를 설득했습니다. 이성계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2번이나 이방원을 활로 쏘았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모두 빗나갔습니다. 이성계의 활이 빗나간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빗나가게 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성계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1408년 음력 5월 24일 태조 이성계가 창덕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74세였습니다.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나 고려의 변방장수에서 시작하여 나라를 세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가 아들들의 사륙에 가슴이 찢어진 채 생을 마감한 사내였습니다. 그의 무덤 건원릉은 경기도 구리의 동구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능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왕릉들이 잔디로 덮여 있는 것과 달리 건원릉의 봉분에는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향 함경도에
흙과 억새풀을 가져다 덮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죽어서도 고향을 그리워한 것이었습니다.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린 그날 밤부터 1408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성계는 결코 쉬지 못했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고 아들들의 칼에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가 내리던 위화도의 그 밤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을까요?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화도의 빗속에서 내린 그 한 번의 결단이 조선이라는 500년 왕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